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마키아벨리를 진행하는 오창익입니다. 정치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지금 이 뉴스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 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진영 교수님입니다. 정치평론가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는 좀 주목했던 기사가 네. 김혜경 씨죠.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이 네. 경기도청에 법인카드를 쓰게 해서 네. 범죄로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분은 뭐 얼마를 해드셨나 해가지고 보니까 정말 놀랐는데 10만 4천 원을 해먹었다고 그러는데 네. 네. 아, 이거 좀 따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문제 제기를 세게 한 거죠. 네. 한번 풀어주십시오. 일단 사실관계.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이 사건이 있은 게 2021년입니다. 네, 2021년. 민주당 경선 와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8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6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네. 6명이 식사를 했는데 김혜경 여사는 자신이 먹은 것에 돈을 지불을 하고 갔습니다. 아, 자기 건 자기가 냈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없네요. 나머지 네. 금액을 수행했던 분이 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본인 먹은 것을 본인이 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뭡니까? 나는 더치페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 뒤에 계산된 것은 본인이 잘 몰라요. 자기 거 외에는. 네. 근데 이거를 김혜경 씨가 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 주자의 부인이 10만 원 낸 걸 가지고 지금 4년이 지나서 기소를 했다. 네. 이거 자체가 참 대한민국 검찰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여당의 대표가 따지고 듭니다. 저는 이게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건희 씨의 디올백 의혹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을 물태우기 하기 위해서 하는 저는 프레임 전환 전술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밥값을 냈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부인, 당시 도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가 시킨 거다.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6명이 먹은 거를 10만 얼마? 4천 원에 냈으면 계산해 보면 17,300원 정도를 접대한 네. 거고 그 중에 절반인가는 또 경기도청 직원들이었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면 범죄가 쉽게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경기도청의 법카를 쓴 직원한테 네.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네. 그나마 억지로라도 성립이 됩니다. 네네, 억지로라도. 그렇죠. 근데 네. 김혜경 씨는 자기 먹은 것을 자기가 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엄격하게 법을 지키겠다. 그렇죠. 또는 이런 뭐 검찰의 눈초리 이런 걸 의식하는 평소 행태라고 그렇죠. 볼 수 그리고 있죠. 뭐 이제 네. 우리식 표현하면 이제 더치페이입니다. 네네네. 더치페이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표방되어 있는데 네. 이걸 억지로 이제 명령 개통이라는 식으로 덮어 씌운 거죠. 저는 이게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그 경기도청의 법카를 지불하신 분이 법적으로 보면은 김혜경 씨의 지도를 받는다거나 지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무관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제로 뭐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봤던 거예요. 원래 예측을. 예, 원래 예측 그렇게 봤던 네네네.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이제 기소했다. 이거는 결국은 이번 총선을 또 김혜경 법카 의혹이라든가 또 이제 그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사모님인 네네.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 시절에 직원들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았다. 네네. 이걸 가지고 또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여사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흠집을 만들므로 인해서 김건희 씨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저는 물타기 전략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 지난주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하고 덴마크 순방이 예정돼 있었는데 대통령의 순방 또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과 정상회담을 하는 건 아주 오랫동안 조율하는 일일 텐데도 전격적으로 취소해버렸어요. 취소한 까닭이 뭐냐 하면 정부는 밝히지도 않고 있는데 네. 대체로 사람들의 분석은
김건희 씨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걸 뭐 저희가 물론 마음속에 못 다 알 수는 들어가겠습니까? 네, 없죠. 네. 다 알 수는 없는데 추정컨대. 이제 그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네. 분들 뭐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서 추정해 보면요. 이제 건강 이상설 이야기했어요. 아, 네, 네. 네, 그 체중이 뭐 과하게 빠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들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총선을 앞두고 이 디올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화면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네. 판단.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을 가서 혹시나 또 실수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때문에 독일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추론인데요. 결국은 독일을 국빈 방문하는 것에 취소한 이유가 김건희 씨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불거지는 건 설득력이 있잖아요. 상당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외교 관계라는 네. 것이 의전으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난다고 네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3일 남겨놓고 4일 남겨놓고 못 간다고 통보한다. 이게 아니, 말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게 자기 부인인 자기 아내인 김건희 씨 때문인 것 같다라는 건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추론이죠. 네. 이거는 국회에 열어야 돼요. 국회 그렇죠. 이제 네, 따져 물어야죠. 네. 통해하고 이제 그 네. 대통령실 담당하는 데 운영입니다. 네. 네. 열어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된다. 자료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독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그냥 독일로 받아들이는데 네. 독일은 유럽의 중심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가기로 한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제 한국 비행기가 직항이 프랑크푸르트로 가잖아요. 네. 프랑크푸르트에 대한민국 기업들의 유럽 지사 거점이 다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많이 따라가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유럽, EU를 이야기할 때 정치적 중심은 프랑스의 성격이 강합니다. 네. 네. 경제적 중심은 독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독일과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독일을 거점으로 한 유럽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독일이 대한민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이 순방 취소는 한국과 독일과의 기존의 우호적인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좀 우습게 보이든지 최소한 엉뚱하게 보일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죠. 아. 뉴욕 타임즈지에 디올백 내신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나왔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주재원들이라든가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쪽에서 촛불 집회도 하고요. 네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초창기에 갔던 나토 회의 때 가서 여성부 폐지 관련해서 외국의 시민단체로부터 항의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조롱 섞인 비난들 네. 이런 기사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의전에서 시작해서 의전에서 끝난다고 하니 네네네. 대통령이 혼자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간다면 네네. 그건 의전의 기본을 깨는 거고 그럴 수도 없고 네. 또 같이 가자니 총선 앞두고 리스크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취소했다. 네. 이게 이제 정통한 분석 같은데 제가 여쭙는 건 그 정도로 소위 지금 현안에서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한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10만 4천 원짜리 법카로 엎을 생각을 하죠? 이게 김건희 그것도 감추기와 자기가 낸 것도 아닌데. 예, 김건희 감추기와 통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그거예요.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김건희 건에 대한 물타기 차원으로 김정숙, 김혜경 다 네. 이렇게 덤벼드는 것 같은데 네네. 얹고 가는 것 같은데 통하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10만 결국은 4천. 응대하는 쪽의 전략 전술에 달려 있죠. 아. 지난 대선까지 제가 돌아가 볼게요. 네네. 대장동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았죠. 네. 근데 대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김혜경 여사 법학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겨우 네. 1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재명 후보와 경선했던 이낙연 후보가 네. 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합니다. 네네. 수락을 하면서 그 당시에 김혜경 씨가 법화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합니다. 네. 그때 이재명 캠프에서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하면은 인정하는 것이 되고 법화 프레임으로 끌려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동은 사실요.
일반 시민들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네. 근데 법카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공무원 법카를 개인이 썼어 이거 아닙니까? 네. 10만 원이든 얼마든. 그리고 또 자기 선거운동에, 자기 남편 그렇죠. 선거운동에. 그래서 바로 와닿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자체장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관행이라고 해서 악습은 분명히 없어져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특활비, 검찰총장 특활비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과거에 원내대표 특활비를 받아서 자기 집에 생활비 갖다 줬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름이 제가 홍모 씨라고 네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관행절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에 그런 또 의혹도 있었습니다. 오마카세 의혹도 있었고 그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히 뭉개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수용함으로써 이슈의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민주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30, 40대 여성표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30대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편이죠. 편들이었는데 네. 투표율이 낮았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게 저는 김혜경 씨 법카 논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혜경 씨 법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이재명 답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반론기에 드릴 테니까 얘기해라 이렇게 끄집어내는 공세적 거죠.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지지층들을 이야기할 때 강지지층과 약지지층이 있습니다. 네네. 상대방을 약지지층을 공격하는 것이 네거티브 전술의 핵심입니다. 그때 대선 때에도 약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걸 봤으니까 네네. 이번에도 약지지층을 떨어져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하나의 전술인 거죠. 뭐 쉽게 말하면은 비호감 진흙탕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 비호감 진흙탕 전략을 하면 네. 누가 더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둘 다 진흙탕에서 뒹구니까 둘 다 불리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자꾸 이런 전술을 쓰는 건 이미 자기들 표는 다 빠졌으니까 이미 자기들 표는 결합할 표는 다 했으니까 네. 민주당의 약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기사량 쏟아내기 전략입니다. 지금 디올백 문제라든가 네.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해서 기사량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법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슈를 대하는 민주당의 대응 방침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법화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순간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반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 볼게요. 김건희 씨의 경적 조작 의혹 문제, 네. 그 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문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반론 제기 잘 안 합니다. 저쪽에서. 오히려 법카를 들고 나서 전환시켜 버립니다. 이슈를. 네. 양으로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사실은 민주당도 지금 디올백 문제를 가지고 기사량을 도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이 디올백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당이 사과할 문제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당이 왜 사과합니까? 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뭘 그러면 가지고 사과하죠? 네. 민주당에서 논평 나가야죠. 국민의힘에서 또 디올백 받았습니까? 그 디올백 어디 국민의힘 창고에 쌓여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의 불리한 이슈를 가지고 싸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불리한 이슈를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면은 우리가 불리한 이슈 투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프로야구 경기가 홈 경기를 하느냐 어웨이 경기를 하느냐에 엄청난 승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늘 홈 경기를 하도록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이슈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잘못하고 있죠. 자, 정리해 보면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싸워야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예. 국민의힘은 지금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고 네. 민주당이 자꾸 말려드는 형국이다라는 네.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기사량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대응을 잘하더라도 언론 지형이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사량 자체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평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그런데 그걸 면도 극복하는 존재하고. 방법은 뭘까요? 네. 기사의 내용을 가짓수를 줄이는 겁니다. 네. 부패는 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어. 우리 음식 먹을 때 네네. 단품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기사량이 7대3이라고 칩시다. 네. 국민의힘이 내는 기사가 70%인데 세 가지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한다고 칩시다.
그럼 민주당은 30%를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디올백 하나, 네. 도이치모터스 특검 하나, 네. 요거면서 집중해서 해서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양의 상황 논리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조롱 섞인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일일이 답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답하는 순간에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런 면은 어때요? 진흙탕 싸움을 자꾸 벌이려고 하는데 그럼 나도 흙이 묻지만 네. 보수는 원래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 진흙탕 싸움을 해도 불리할 게 별로 없다. 근데 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듯이 뭐 평소 깨끗한 척하고 또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진흙이 묻으면 치명적이다, 타격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갈라치기 전술이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지지층을 쳐내는 것하고 도찐 개찐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도찐 개찐 모두 도둑놈이다. 정치하는 모두 도둑놈, 놈들은. 정치하는 놈 모두 도둑놈이다. 50% 100% 똑같다. 네. 그러나 우리는 여당이니까 이익관계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야당은 말만 하지 해줄 수가 없다. 여당은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로 싹 가는 겁니다. 동네 가면은 이제 지역개발 공약 내는 거죠. 우리 다 도둑놈이지만 우리는 그렇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도둑놈이다. 네네. 그랬을 때 지난번 대선처럼 30, 40대 여성 등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을 찍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기권하는 걸 원한다. 네. 그럼 이거 비상사태네요. 그러니까 총선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네네. 진흙탕 싸움만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이 보통 이제 상대가 공격을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시, 그다음 전환, 네. 더 강한 걸로 반격하기. 네. 뭐 전환하고 더 강한 걸로 반격하기가 비슷한 네네.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무시하고 더 강한 걸로 반격을 해야 됩니다. 더 강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보기엔 디올백입니다. 네. 근데 디올백만 이야기했을 때는 결국은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플러스 알파에서 정책 이슈가 있어야죠. 네. 저는 그게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경제 망한다. 빨리 경제 위기론을 민주당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 순방도 안 갈 정도면 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고사하고 네. 집안 문제 때문에 네. 기본적인 대통령의 책무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야죠. 우리 경제 이슈 이야기하니까 제일 쉬운 선거 옛날 슬로건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예, 자유당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야당은 늘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 이슈입니다. 네, 그때 경제, 여당은 갈아봤자 민생, 물가. 소용없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죠. 네. 그게 이제 뭡니까? 양비론입니다. 네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대로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이 선거 기법의 전통은 계속 계승되고 있거든요. 저 선거라는 것 자체가 네. 갈라치기잖아요. 상대가 나쁘고 우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치의 본질이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를 비난 또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어렸을 때 있었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름처럼 누가 자라나가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 참 좋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저쪽은 나보다는 못해. 그렇죠. 싸움만 반복하고 있는 거네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민주당의 대응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늦지 않았다고 네. 보는 게 저는 빨리 김건희 씨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려내야 된다. 네. 이게 민주당이 네거티브 전략으로서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천 과정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네. 참 저는 다면적인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잘하는 공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잘하는 공천, 멋진 공천은 YSDJ 같은 오너십이 작동하던 시대에만 가능했습니다. 네. 멋진 사람들 데려다가 뽑아버리고 개혁 공천, 국민이 박수 치는 공천. 그렇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 빼내버리고 네네.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도 한편은 기득권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문법에서 뭔가 뭐 영향력이나 뭐 좋은 표현은 아닌 소구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니까 당연하죠. 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시스템 안에서 강합니다. 그걸 우리 보통 네네. 이제 정치학에서 행태주의라고 하는데 네. 비헤이버리즘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행태적 조사, 여론조사라든가 데이터화 시켜버리면 무조건 잘 나올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지도가 깡패예요. 그렇죠. 앞에 우리 언론의 효과가 똑같은데 네. 이 국민들이
페이머스하고 노토리어스하고 구별하기가 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유명하면은 대충 다 네. 인지도가 높고 그러면은 그게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편 오선 의원과 네. 참신한 정치 신인 게임이 안 되죠. 모릅니다. 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법카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카 쉽거든. 네. 그게 10만 원인지 김혜경 여사가 더치페이 했는지 아니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래야 1인당 17,000원을 선거법 위반하려고 썼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 생각 못 해요. 그게 만약 사실이어도 네, 그게 그건 생각 아니죠. 못 해요. 그냥 아. 법카를 썼어? 하는 도지사도 것에서 아닌 끝나버리는 사람이 거예요. 네. 예. 아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한국 사회가 이 압축적 그 산업화가 되면서 싸구려 언론들의 옐로우 저널리즘 성향이 너무 강해졌어요. 네네. 뭐 이 자극적인 거, 어. 상품성이 있는 것만 쫓아가고 재밌는 것만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뭐 기자들하고 토론해 보면요, 정책하는 기자가 없어요. 기획 기사 쓸 수 있는 기자가 없어요. 네. 대부분의 기사가 지금 해프닝, 가십, 그림 내는 거, 받아쓰기. 예, 그림 내는 거 이런 네네. 것만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라디오 듣고 쓰기 그렇죠. 이런 거 하고요.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노웅래 의원 또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합니다. 인재근 의원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접촉을 하면서 전화나 또는 만남을 통해서 공천 신청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일단 사실 여부는 사실인가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사실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비선 공천은 아닌 거죠. 당대표가 하는 공천이니까 제대로 된 개통상의 공천인 거고. 일종의 책임 있는 책임 있는 공천이기는 네. 하죠. 네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를 자르는데 평소에 좋아하던 이재명이라도 전화 와서 형 그만해 이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게 네. 개인적 앙금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쌓이는 거죠. 2020년 우리 총선 공천 대표 때 네.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를 해서 직접적으로 화살을 쐈던 불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공천 불이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네. 대놓고 공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인데 이해찬 대표를 해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때는 이해찬 대표는 뒤로 빠져 있었고 네. 그걸 총대면은 이해찬 대표의 측근들 이 그룹이 따로 있었던 거죠. 개통상의 사무총장이라든가 또는 뭐 그 당시에 뭐 연구원장이라든가. 그럼 이런 겁니까? 이제 실제로 뭐 사무총장이 이제 저 조직 책임자로서 공천 관리 실무를 하면 네네. 그 사람이 역할을 하고 네. 당 대표는 공천에서 떨어졌던 뭐 됐든 간에 이런 사람을 다 아우르는 척 하는 거죠. 정치라는 그러니까 게. 아우르는 근사한 모습의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럼 잡음을 많이 줄일 수 있네요. 그 사실 정치를 이제 백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아하게 떠 있거든요. 네네, 밑에는 물갈퀴질을 엄청나게 합니다. 네. 그럼 이해찬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공천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다 공천이 사무총장이 반영이 임명직이니까. 됐죠. 사무총장도 본인 네. 임명했고 사무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누구 꼭 챙겨 또는 뭐 누구는 경쟁력이 없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게 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편으로 보면 이해찬 대표의 노련함이기도 하고 네. 사무총장이라든가 그 당시에 연구원장들이 방패막이로서 일을 잘한 거죠. 대표를 위해서 일을 잘하고 대표를 또 위해서 일을 잘한 당을 거죠. 위해서도 일을 잘한 거네요. 네네. 자, 그럼 점검 들어갑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누굽니까? 조정식 총장이 조정식 총장. 조정식 의원. 예. 저 경기도 시흥의 다선 예, 예, 의원이죠. 예, 예. 그럼 이분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글쎄요, 뭐 제가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 판단을 해봅시다. 이재명이 왜 직접 해?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제 의아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그럼 이재명 대표 탓이에요. 네. 근데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거나 뭐 의사 표시를 잘 안 하거나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답답해서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 정도면 사무총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꾸기 어렵죠. 이미 공천 과정에 들어와 버렸고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네. 예, 그게 이재명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수파 정권이잖아요. 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라는 게 네. 친명이 솔직히 없잖아요. 친명이라고 다들 말은 하지만 네. 실제로 친 이재명계라고 얘기할 사람들은 없다. 연합 정권이잖아요. 조정식 의원은 이해찬계잖아요. 정확히 그렇습니까? 말씀드리면 네. 이해찬계고 연구원장하고 있는 정태호 의원도 이해찬계고 뭐 이계호 의원은 친나가다가
좀 뭐 친문으로 봐야 되겠죠. 친 정책위 이낙연. 의장 예. 네. 예, 그런 분들인 거고 범친문. 그다음에 뭐 전략기획위원장은 한병도 의원은 전해철계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습니까? 뭐 권칠성 의원 대변인 네. 수석 대변인 거기도 이제 전해철계로 분류될 수 있고 이게 연합군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면 뭐죠? 옛날에 성골 진골 하듯이 네. 골수 친 이재명 계다라는 아무도 없어요 현재. 현역 의원이 아무도 없다고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 뭐 지금 뭐 무소속으로 갖고 무소속으로 불출마니까. 탈당됐고. 네.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친명 의원이 사실상 한 명도 없는데 당 대표를 하는 건 본인의 역량과 당원들의 선택이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치에서 계보 이야기 하잖아요. 네. 계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나한테 공천 준 사람.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덕에 공천을 받을 그렇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면 진짜 계보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이란 말이야. 당 대표나 중앙 정치를 한 게. 네네네. 그렇게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중에는 이재명 계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이재명한테 신세 진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네요.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내가 총알 맞아주고 네. 내가 화살 맞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는 총알 맞아준 다음에 내가 얻을 게 뭔지도 불투명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정치라는 것이 역사성이 존재한다는 거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기초단체장하고 광역단체장 하다가 네. 여의도 정치는 처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번 거죠. 총선이 끝나봐야 드디어 이재명 계가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생길 수도 있고.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을 받으니까 그저서야 이제 이재명 계보라는 게 제대로 생기는 거죠.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표가 직접 나서는 건 위험한 일이어서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 이런 판단. 그 부분은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네. 아닌 것 같고 지금 불출마가 많이는 아닌데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도 나왔어요. 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선 의원들 지금 뭐 네. 그분들한테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네. 인재근 의원이나 또는 뭐 문학진 전 의원, 이종걸 전 의원, 노웅래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기동민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 인재근 그만두는 거는 잘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인재근 의원은 그만두겠다고 했고 네, 나머지는 반발하고 있잖아요. 뭐 다 반발이 있죠. 본인 공천이 그 잘리는데 네. 반발 안 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 그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이번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매듭을 지은 거는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의 이제 이 반감들을 언론에 대고 직접 표출해 주니까 그거는 이제 위기 관리 능력으로서의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뭐 제 개인 소신이기도 합니다만 다선언이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에. 그러니까 필요 없는 다선의 기준은 몇 선부터라고 보세요? 저는 3선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선까지는 할 만하다. 3선 정도 하면은 3선까지는 그만했으면 싶은 게 네. 왜냐면요. 4선부터는 안 하는 게 맞다. 제왕적 대통령제예요. 네네. 제왕적 대통령제고 시도지사들도 제왕적 집행부 체제예요. 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본질적 권한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잡다한 특권만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네네. 국회의원들이. 네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있어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 예산 편성권이 네. 없어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프랑스 대혁명, 그다음에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세계를 3대 근대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자유주의라는 현대 체제를 만든 혁명입니다. 이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세금 문제예요. 그렇죠. 전부 다 세금 문제입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도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민의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일어난 겁니다. 근데 미국도 미국 독립전쟁도 대표 없이 과세 대표 없이 없다. 과세 없다 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의 대표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세금 매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아니 그게 이제 조세 법정주의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조세 법정주의가 원칙인데 우리 네. 조세 법정주의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감사만 대한민국 하고. 국회는 본질적 권한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입법권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넌센스고 코미디예요. 85%가 정부 입법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15%도 정부 거 뺏겨가거나 이런 이름 식이에요. 빌려주는. 이게 무슨 네. 입법부야. 사실 저는 입법부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폐쇄적 입법권을 갖고 있지 못해요. 네. 세 번째,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원이라는 기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행정부 밑에 있어요. 대통령 물론 밑에 헌법기구로 있죠. 되어 네, 있지만 네. 행정부 밑에 있어, 대통령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없고 폐쇄적 입법권이 아니고
예산 편성권이 없는 대한민국 국회가 다선 의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회는. 네. 잡다한 특권만 있지. 지금 말씀하신 건 다 개헌 사항입니다. 개헌 사항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쳐야 저는 이제 맞죠. 대한민국 헌법이 굉장히 절름발이 헌법이다. 네네. 권력 구조 문제에서는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예를 들자면 대통령제 국가에 국무위원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무위원이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야. 대통령 권력의 일부를 대통령한테 행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국가의 주요 결정을 결정하는 국무위원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미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장관이 미니스터가 아니고 세크리터래요. 네. 미니스터는 내각제 국가에 뽑힌 사람들이 장관이 될 때 미니스터가 되고 국무위원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헌법 불일치가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선출직은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면 그 회의가 뭐냐라는 민주적 거죠. 절차로서 네. 황당무계한 겁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일국의 국무장관, 국무위원으로서 그 이야기 할 때, 야, 법조인들은 역시 헌법을 몰라.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선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집행부가 될 대통령이라든가 광역시도지사 정도가 될 그다음에 정당의 지도자가 될 수준이 아니면은 다선 국회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천하면 안 된다. 예. 국민의힘의 공격이 예상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장관도 네. 고소고발 많이 당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당했고요. 그 영부인인 김건희 씨도 많이 당했어요. 네. 그럼 대통령실에 앉아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분들요. 어.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고. 근데 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다, 이명박 정부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기소된 분들, 재판 중인 분들 공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이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이 1심에서 유죄로 선고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검사들에 의해서 일부지만 일부 악질 검사들의 정치 검사들에 의해 가지고 기획되고 조작된다는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소된 분들 비리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네네. 공천 문제도 소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거기에 플러스에서는 저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요.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면은 무죄 천책의 원칙이 적용돼야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법 감정 또는 눈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법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자면은 똑같은 사건이라도 저 사람 억울하게 보여 네. 이런 느낌이 있다면은 또 공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게 참 나쁘게 표현하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사법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그 정치적 상황이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도 따라야 되니까 네. 확정 판결되면 모르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다는 걸 근거로 하든지 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걸 근거로 하게 된다면 곧 있으면 이재명 대표도 그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기소를 해놓고 너무 많이 수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법카 10만 원, 10만 4천 원 이런 게 만약 유죄로 나오면 네. 그것 때문에 대통령 출마를 못하냐? 하면 또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 법을 판단할 때 네. 유무죄냐는 진실의 규명과 양형이라는 죄를 지은 만큼의 네네. 법의 무게라는 것이 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 법카하고 디올백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경중의 차이가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은 영부인과 대통령이 되어 있는 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10만 원 법카 문제로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국민정서법상에 네. 양복 얻어 입었다. 네. 이거 사실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디올백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하고 비교해 버리면 정말 세 발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지도부에 또는 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단위의 정무적 판단, 국민정서법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참 모호할 수도 있네요. 어떤 면에서는. 정치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선의 문제와 그걸 표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행위가 연결되기 때문에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김혜경 씨 앞서 말했던 그 10만 4천 원 건 가지고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그것도 공소시효 얼마 남겨놓지 않고 바로 전격적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 거의 3년 전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죠.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도 기소할까요? 디올 배교? 예. 할 의사가 없잖아요. 지금 법무부라든가 검찰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프로세스는 이렇잖아요. 어떤 단체, 어용 단체 같은데 또 어떤 고소고발하거나, 개인이 예. 고소하거나 고발해가지고 건이 되고 네네. 그럼 이제 검찰이 앉아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건데 이럴 때 액수로 하면 30배인데 예. 또 죄질로 따져서 도지사 부인이 세냐 대통령 부인이 세냐 하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안 된다?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안 하죠. 이게 이 정권의 진퇴의 뇌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모로세 하고 아. 갈 거라고 봅니다. 뭐 그분 이름을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하시는 분이 있대요. 네네.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세금도 잘 안 내고 뭐 네. 몇만 원 세금도 잘 안 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우리 표현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재벌들의 비리라든가 그다음에 부자들의 비리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사회 인식이 잘못된 거고 공직하시면 안 되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가난한 자는 잠재적 범죄라는 이야기까지도 비약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공직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분이 이제 공무원들 관련해서 교육하는 자리에 있으신 그렇죠. 분이 네. 이렇게 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신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샤넬, 에르메스 정도는 돼야 명품이지 디올이 무슨 명품이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그 느낌이 네. 서민들이 스타벅스 먹을 수 있냐 뭐 이런 선민의식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한테 디올은 장난감이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참 아니 그리고 메이커도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각각의 값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가격도 그렇고 사실은 네. 법카로 10만 원 먹었다고 이 난리 치면서 어떻든 디올배가 몇백만 원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조차 게시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네. 어디나 네. 그런데 대통령 부지런히 움직여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지역개발 공약 가지고 지역에 네. 이익에 의한 표를 네.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민생 전술이죠. 투어도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대통령이나 음. 단체장들이 선거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공약 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쌓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탄핵 사유까지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쌓이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억나시죠? 그렇죠. 뭐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네. 그 한마디로 이제 탄핵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은 안 그렇죠, 됐지만 그렇죠. 예, 예. 그러나 국회의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그럼 뭐 내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총선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과 네네. 구체적으로 뭐 부산에 또 가서 뭐 지역 공약들 남발하고 뭐 뭘 해주겠다라고 민생 투어라고 하면서 시리즈로 지금 토론을 하는 것 어느 게 더 셉니까? 이게 훨씬 세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게 훨씬 더 강도 높은 거죠.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느낌은. 앞서 우리가 독일을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독일 안 가고 이제 이런 선거운동 하고 싶은 모양인 거죠. 네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 아니 교수님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물론 무리하게 위법적인 네. 그 의혹이 있는데 네. 탄핵 사유죠. 근데 이게 단일 사건만으로 탄핵까지 갈까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뭐 물론 문제 이게 이제 쌓이는 거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에 탄핵은 되지 않았지만 위법적인 언행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국회에서 네. 문제 제기했죠. 네, 똑같은 이야기. 이거는 저도 제가 봤을 때 빨리 국회 좀 열어야 돼요. 네. 국회에서 운영위라든가 열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은 민주당에서 의총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고안
이런 거 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네. 만약 내가 그랬다면 어떻게 했겠냐. 그렇죠. 지금 내로남불 아닙니까? 전형적인. 네. 아니 이 이재명 대표 법과 관련해서 하는 거하고 디올백하고 금액의 문제만 따져도 한 10배, 100배 정도 차이 안 납니까? 그죠?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선거 개입 관련해서도 이 정도면은 대통령이 자기 직을 가지고 직권을 이용해서 특정 정당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좀 법적 조치하고 정치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메시지만 낼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요즘에 민주당에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냥 최고위는 메시지만 나와요. 이어가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야 돼요.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그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디올백, 다이알백 묻지 않습니까? 그죠? 각종 백 이야기도 계속 연결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이 국민들의 이미지에 확 박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하거나 못하는 까닭은 뭐예요? 뭐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역량의 문제인가요? 예? 역량의 문제 같아요. 역량의 문제 같아요. 근데 다선 의원들은 역량이 입증된 사람들 아닌가요? 조용히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왜 그래요? 무섭나요? 공천 받고 싶어서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아예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자.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DJ는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남북 저기 햇볕 정책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지루하잖아요. 사람 바꾸고 장소 바꾸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DJ 선거 유세하는 거를 좀 따라다녀 봤거든요. 네네. 대한민국 어디 가든 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따라다니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지루하거든요. 네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야기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리고 저기 이 큰 정치 지도자는 꼭 해야 될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 하거든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올백 이야기하고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야기하고 경제 폭망했다 이야기하고 한 요 세 가지 범주 내에서 벗어날 필요 없어요. 잡다한 것들 가지고 조롱하고 말 맞대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해줘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 입을 닫고 있다. 그 말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 입을 닫고 있죠.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닌가요? 뭐 글쎄요, 뭐 지금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망하는 상황까지는 가고 있지 않지만은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폭망한다라고 생각했던 수준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좀 살아 돌아오는 분위기인가요? 애초에 이제 백성 미만으로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면. 물론 뭐 저는 중간에 뭐 변수들이 있을 수 또 있고요. 이제 이 윤석열 부부의 실수라든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봅니다. 김경률 씨는 왜 디올백에 사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조국 흑서도 썼는데 디올백 흑서도 써라. 네.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쏟아 부어야 돼요. 특정 이슈에 집중해서. 네. 그게 그러니까 한동훈 프레임에 말리지 않으면서 자기 선거운동 또는 자기 선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잘하는 걸 해야 돼요. 네. 지금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검사예요. 네. 뭐 비리 있었지 않느냐? 대장동 뭐 있었 다 끄집어내거든. 다 철진한 이야기거든. 한동훈이 잘 모르는 우리는 뭘 잘하면 우리는 집권을 해봤잖아요. 거시경제 지표를 높였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네. 뭐 그런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만 따라 듣다 보면 민주당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태까지 공천을 의식해서 입을 다물고 있던 목소리 큰 사람들, 중진들. 근데 앞으로도 계속 다물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좀 의도적으로 누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공천이라는 것은 행정 실무예요. 네. 행정 실무예요.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전략의 측면이고, 네. 그 다음에 공약을 내는 것은 정책의 측면이잖아요. 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쯤 되면은 민주연구원에서 일주일에 2-3번씩 토론해서 시리즈 공약 발표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고, 정책위 의장이 뭐 산무일반 옛날에 들어보죠. 무상급식, 뭐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지금 터트려 줘야 될 시기예요. 없어요. 좀 답답합니다. 네.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민주당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불출마를 선언했던 인재근 의원이 네. 도봉이죠. 네. 그 지역은 김근태 걔가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세게 하신다는데 이건 좀 할 말이 없어도 그게 네. 우리 이제 한국 사회 정치 기득권의 인식인데요. 네.
나는 이 땅의 주인이고 영주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건데 그거를 남편 계보에게 네.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좀 그렇고 제가 뭐 나이 드신 원로인데 네네. 함부로 비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인식이 근데 그분만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 국민들도 지역구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역구라는 표현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지역구가 아니라 선거구 또는 뭐 선거인구 음.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정치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풀뿌리를 땅덩어리를 대표하지 않는다. 오로지 사람의 머릿수만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이름을 기억 못 조셉 나인가 하여튼 유명한 교수예요. 윤석열이 지난번에 미국 가서 찾아갔던 그 교수인지 네. 헷갈리는데 그게 뭐냐면요. 국회의원은 땅덩어리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개발을 만드는 거 아니고 내 영주하는 게 아니고 인구 몇 명당 한 명의 대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게요. 속초 인구가 한 10만 됩니다. 해남 인구가 한 4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어디 뭐 통영 인구가 한 5만 됩니다. 네. 이거 합쳐서 20만 명이 국회의원 한 명 뽑아도 돼요. 네. 인구 숫자를 대변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지역을 땅덩어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있는데 너 연구가 있어 왜 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순간에 정치가 구태화되고 기득권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재근 의원의 태도는 저 남편이고 작고한 김근태 의원을 흔히 민주주의자라는 브랜드로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저 상도 시상하는데 민주주의자 김근태 뭐 상. 민주주의에 맞는 행태는 아니네요. 제가 뭐 저기 원로들한테 함부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대신 표현하죠. 네. 아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러실까?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는 모습과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사실 소선거구제 폐예요. 네. 소선거구제 폐고 구 단위별로 뽑을 필요도 없어요. 네. 국회의원을 뭐 구 옆에 구 있지 않습니까? 이쪽 거 섞어서 뽑아도 되고 그냥 인구 퍼센테이지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상원이 다만 이제 지역 대표성을 보정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또 하나 SNS 같은 걸 보니까요. 개혁신당에 현역 의원이 5명이 됐다. 네. 2월 15일 날 가까스로 네. 한 명이 늘었다. 양정숙 의원. 네. 그래서 우리 돈 생겼어 해가지고 막 좋아하던데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돈이 우리가 낸 돈이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네. 현찰에 유혹돼 가지고 망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중요합니까? 여론조사가 중요하지. 네. 이제는 여론이 높아가지고 국회 선거에서 이기면은 4년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데 네. 지금의 이 돈은 뭡니까? 올해 5월까지의 돈이에요. 네네. 그래 저기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네.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하고 또 합당함으로 인해서 또 지지율이 출렁했어요. 네. 또 떨어졌어요.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이 예를 들어 3%, 이준석 신당이 5%를 합해서 8% 시너지 10으로 간 게 아니라 3하고 5가 합했는데 고만고만한 3, 그렇죠. 4 뭐 이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된 부분이죠. 이게 개혁 신당이 아니고 거의 뭐 계륵 신당이에요. 먹다만 닭뼈들 모아놓은 수준의 그런 신당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론적으로 지지를 안 해주고 신당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안철수 당이 2016년도에 히트 칠 때를 보세요.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철수라는 사람의 대선 지지도를 가지고 쫙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지금 돈 문제로 치환돼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런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요. 그럼 당 관계자들이 돈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게 언론 보도가 되고 이런 거는 치명적인 거네요. 치명적이죠. 근데 되게 좋아하던데요. 자랑하고 우리 드디어 뭐 실탄이 생겼어 하고 이거는 바보군요. 그 실탄 가지고 그 실탄이 제가 말씀드리죠. 네. 이번 5월 달까지 실탄이잖아요. 네네. 5월 달까지 좀 굶고 여론조사 잘 나오면은 그 이후에 대포알도 생기고 장갑차도 생기는데 그 짧은 그 시기를 억지로 버티기 위한 이 총알에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큰 그림을 놓친 거죠. 정신 나간 소리다. 네, 참 답답합니다 보면. 근데 정당을 운영할 때 돈이 정말 필요한가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소정당들 하는 것을 봤는데요. 돈 없이 정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돈이 있는 정치만 배워왔던 분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길거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보당이 현수막 참 잘 붙인다. 잘 걸더라고요. 문구가 참 좋다. 이런 네. 얘기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그건 돈의 문제는 아니죠. 기획력이죠. 아이디어죠. 기획력이고 돈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기획력도 있고 또 뭔가 하면은 네. 정치의 본질이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두려워서 못하는 걸 좀 더 세게 해줘야 된다는 네, 것에 네, 대해서 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잖아요. 반발은 앞서가야 된다. 네, 대중보다 반발만이라도. 반발은 앞서가야 된다. 반발만 앞서가라. 네, 네. 이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그건 진리탐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진보당이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윤석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딱 맞춰서 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의 문제가 국민들이 윤석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모르는 거야. 아니면 그걸 애써 모른 척하는 거예요. 중도에 대한 환상 또는 여의도 이 정치에 갇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오의 강도를 모르는 거예요. 네. 깊이 안 들어가 보니까. 아니 깊이 안 들어가 봐도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보면 보면 알죠. 여론조사 보면 알죠. 맨날 3대7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네. 3할 30% 정도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있고 네. 그게 뭐 20% 떨어졌다 올라왔다 하겠지만 또 60, 70%의 반대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중도에 대한 성격 분석이 안 돼서 그래요. 아. 중도는 거친 것을 싫어한다. 네. 온건하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도의 본질은요. 사실은 대세 추종이에요. 네. 이기는 쪽에 붙어요. 우리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네. 정치 현상을 설명할 때 우리 밴드웨건하고 언더독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밴드웨건은 밴드가 이제 뚱땅뚱땅 음악 네. 울리면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뜻이고 언더독은 양자가 싸웠을 때 아래에 깔려 있는 개를 응원한다는 뜻인데 어느 게 더 주류적 현상이겠어요? 북치고 장구 칠 때 밴드웨건 현상입니다. 왜? 사람들은 지고 싶지 않아요. 네. 누가 언더독이 되고 싶었겠어요? 밴드 따라가서 즐겁고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세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선거할 때 이제 초반 결정 구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영어로 이제 프런트 라우딩 이런 이야기를 네. 하는데 이긴다고 해야 이기는 거예요. 진다고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선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지지만 조금만 하면 이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착각입니다. 이긴다고 해야 이깁니다. 대부분의 대중은 그리고 사실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울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울질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디에 가서 내가 이기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내가 대세에 편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온건하고 거칠게 접근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는 편견이거나 또는 단견일 수 있다. 단견입니다. 단견. 네. 중도 연구를 안 해보셔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도의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중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스윙보터가 아니고요. 네. 투표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합니다. 네. 스윙보터가 우리나라에서 평균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많을 때 한 7% 되고요. 근데 투표율의 마술이라고 합니다. 투표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척이 15에서 20% 됩니다. 네. 대선 때는 하는데 총선 안 하거나 그렇죠. 지방선거는 안 하거나 그렇죠. 또 쟁점이 올라가면 또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면 네네. 투표를 응징했다가 그렇죠. 평소엔 좀 쉬기도 하고 네. 이런 분들이 꽤 존재하죠. 그렇죠. 내 투표가 쓸모 있게 해주는 네, 거. 네. 내가 조금 쏠리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와서 투표해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만 있다고 가능한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성취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유의미했다고 봅니다. 좋은 선거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용이 담기는 선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를 살피는 선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